제4장입니다. 다가오는 운명 1. 라라는 반쯤 혼수 상태에서 펠리차타 세메노브나의 방 침대에 누워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시벤티스키 시인의 가족과 일가 드로코프 그리고 하인들이 그녀 곁에서 소곤거리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시벤티스키 시 집은 어둠 속에 잠겨 길게 늘어선 방들의 한가운데 있는 객실벽의 램프만이 일렬로 늘어선 방을 따라 앞뒤로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 통로를 따라 빅토르 이볼로토피치가 손님이 아니라 마치 제 집인 양 거칠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잔뜩 승인한 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침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러 가기도 하고 저택의 반대쪽 끝으로 가서 은구슬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옆을 지나 식당까지 가기도 했다. 식당 테이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요리들이 넘칠 듯이 차려져 있고 창밖의 거리를 마차가 지나가거나 식탁의 접시 사이로 쥐새끼가 한 마리 달아나면서 초록색 포도잔을 흔들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코마롭스키는 격분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엇갈린 감정이 혼란스럽게 오갔다. 이 무슨 스캔들이고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그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의 지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이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소문의 싹을 도려내야 하고 만약 벌써 소문이 퍼졌다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 한편으로 그는 이 무모하고 정신나간 처녀가 얼마나 영혼을 빼앗을 만큼 매력적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가 보통 여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것이 있었다. 자신은 그런 그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말았다. 그녀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을 것인가. 그녀가 얼마나 끊임없이 항의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을까. 모든 점에서 보아 그녀를 도와주어야만 한다. 그녀에게 방을 얻어주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건드리지 말고 반대로 깨끗하게 물러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멀찌감치 있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을 어느 누가 좋게 바라줄 것인가. 법률이 잠자코 있을 리가 없다. 아직 밤인데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경찰이 2번이나 찾아왔다. 코마롭스키는 경찰관을 데리고 조리장까지 가서 애써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덮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은 잔뜩 꼬일 것이 분명하다. 라라가 노린 것은 코르나코프가 아닌 자신이었다는 증거도 요구되리라.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라라가 책임의 일부를 면할 수 있다 해도 역시 남은 부분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는 온 힘을 기울여 그것을 막을 것이고 설령 사건이 확대되어 고발되어도 저격 당시에 라라가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신감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기소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코마롭스키는 차츰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 날이 밝았다. 방마다 빗줄기가 스며들어 마치 도둑이나 전당포의 감정인처럼 테이블과 소파 밑까지 들여다보았다. 침실에 잠시 들러 라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코마롭스키는 스펜티스키 시인의 집을 나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여류 변호사로 정치 망명자의 아내인 루피나 오니시모브나 보이트, 사람 이름은 보이트 코프스카야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보이트 코프스카야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방이 외워야 되겠나? 보이트 코프스카야. 그녀의 집은 방이 8개나 되는데 너무 넓어서 지금은 다 쓰고 있지 않고 방 2개를 세주고 있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비어있던 방을 라라를 위해 빌렸다. 몇 시간 뒤 라라는 고열과 반실신 상태에서 그곳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신경성 열병을 앓고 있었다. 2번째 글입니다. 루피나 오니시모브나는 진보적인 여성으로 온갖 편견을 싫어하고 자신이 적극적이고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금방
말한 그 여류 변호사입니다. 보이프코프스카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피아 오니시모브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장식장 위에는 편자의 서명이 든 에르푸르트 강령이 한부 놓여 있었다. 이 에르푸르트 강령은 189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이랍니다. 강령이 한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려있는 사진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남편인 나의 멋진 보이트가 스위스의 한 공원에서 플레아노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번쩍이는 르스트린 실크 양복에 파나마 모자를 쓰고 있었다. 루피나 오네시모브나는 라라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병든 하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라라를 질이 좋지 않은 꾀병 환자라고 생각했다. 라라가 헛소리를 하는 것도 온통 꾸며낸 행위로 보였다. 그녀는 라라가 감옥에 갇힌 마르가레테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고 거침없이 단정했다. 마르가레테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랍니다. 루피나 오네시모브나는 라라에 대한 경멸을 유난히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방문을 꽝 소리가 나도록 닫는가 하면 온 집안을 질풍처럼 휩쓸고 다니며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며칠씩 온종일 자기 방들을 환기하기도 했다. 그녀의 집은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커다란 건물 2층이었다. 그 층의 창문은 동지가 지나면 봄철 해빙기에 흘러넘치는 강처럼 밝고 광대한 하늘로 넘칠 듯 채워졌다. 반쯤 남은 나머지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 집은 이윽고 다가올 봄의 신호와 징후로 가득 찼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환기장으로 들어오고 가까운 역에서 전기기관차가 철갑 상어처럼 으르륵거리면 라라는 침대에 누워 할 일 없이 먼 추억에 젖곤 했다. 벌써 7, 8년 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우랄에서 모스크바에 닿은 첫날 저녁의 일이 특히 자주 떠올랐다. 그들은 역에서 포장도 없는 사륜 마차를 타고 모스크바 시내의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수없이 지나 호텔에 다다랐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져가는 가로등이 웅크리고 있는 마부의 그림자를 건물벽에 비춰댄다. 그 그림자는 자꾸자꾸 커져서 어색할 만큼의 크기가 되어 거리와 지붕을 덮고는 이윽고 느닷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머리 위의 어둠 속에서 그 옛날에는 1600개나 있었다고 하는 모스크바의 수많은 종들이 울리고 땅 위에서는 철도마차가 소음을 내며 오갔다. 현란한 진열장과 조명 모두 마치 종이나 바퀴처럼 무언가 자신만의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라라는 귀가 먹먹해짐을 느꼈다. 호텔방 테이블에는 코마롭스키가 이사를 환영하는 뜻으로 마련한 수박이 놓여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크기에 그녀는 감탄했다. 라라는 그 수박을 코마롭스키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겼다. 빅토르 이플로토비치가 그 차갑고 다리당 과육을 지닌 짙푸른 색의 경이로운 구체를 칼로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랐을 때 라라는 놀라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그 향기로운 장밋빛 수박 조각을 삼켰으나 흥분한 탓에 목이 막히고 말았다. 실은 값진 음식과 밤의 수도 앞에서 느낀 그 두려움이 그 뒤 코마롭스키 앞에서의 두려움이 되어 되풀이 되었고 그것이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나지 않도록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늘 거리를 두고 더할 수 없이 고결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안해왔다. 콜리그리포프의 방문은 그것과는 아예 달랐다. 라라는 라브렌티 미하일로비치가 찾아와 준 것이 너무 무척 기뻤다. 그것은 그가 키가 아주 크고 늘씬해서가 아니라 그 활달함과 넘치는 재능으로 인해 그의 빛나는 눈빛과 총명한 미소가 방안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방안이 한결 좁아 보였다. 그는 기쁜 듯이 두 손을 맞잡고 비비며 라라의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베테르부르크 국무회의에 불려가면 그는 지체 높은 고위층 인사들과 마치 옛과 학생들을 대하듯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는 최근까지 가족의 한 사람이었던 친딸 같은 존재가 누워있었다. 그는 모든 가족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슬쩍 눈길을 주거나 몇 마디 말을 주고받곤 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의미심장한 유대감에서 오는 뛰어난 매력이었고 두 사람 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라라를 어른을 대하듯 엄격하고 냉담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아가씨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이런 멜로 드라마가 대체 누구에게 필요하지? 그는 입을 다물고 습기 때문에 생긴 천장과 벽지의 얼룩뒤로 눈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나무라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이었다. 디셀도르프에서 그림과 조각, 원예의 국제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볼 생각이다. 이곳은 습기가 많구나. 그런데 넌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내 떠돌아다닐 생각이냐? 이곳은 정말이지 여유로운 자유가 없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곳의 보이트라는 여자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이란다. 난 그녀를 알아. 옮기도록 해라. 그렇게 언제까지나 누워만 있을 것 없어. 병을 앓기는 했지만 이제 충분해.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어떨까? 방을 바꾸고 공부를 계속해서 학교를 졸업하도록 해. 아는 화가가 한 사람 있는데 2년 동안 투르키스탄으로 갈 예정이라는구나. 그의 아틀리에는 칸막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말하자면 작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지. 그는 가구까지 함께 마땅한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 모양이야. 내가 주선해줄 테니 그리로 가겠니? 그리고 사람에게 빌려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지. 나의 신성한 의무로서 말이다. 리파가 졸업했을 때부터 이건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 애의 졸업에 대한 보답이니. 아니 부탁이다 제발.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아니다. 고맙다는 뜻이니까 넣어둬라 제발. 아이 가르쳐줬다고 돈을 준다. 응? 그녀의 반대와 눈물. 집을 옮기라고 원래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돈도 좀 줍니다. 자기 딸을 공부시켜 준 거 고맙다고. 그래 넣어두라 합니다. 그녀의 반대와 눈물, 심지어 싸움 비슷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면서 그녀에게 억지로 1만 루블짜리 수표를 지어주었다. 콘돈이겠네. 병에서 회복된 라라는 콜로그리코프 씨가 귀뜸해준 새로운 거처로 옮겼다. 스몰렌스키 시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방은 지은 지 오래된 석조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상업용 창고였다. 앞마당은 자갈로 포장되어 있고 늘 흩어져 있는 귀리와 흘린 건초로 뒤덮여 있었다. 마당 주위에는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소리내며 돌아다녔다. 이따금 쥐들이 무리를 지어 마당의 석조 홈통 위로 지나가면 비둘기들이 시끄럽게 울면서 땅에서 날아올랐는데 그래도 라라의 창문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뭐 러시아는 쥐가 이리 많이 나오네. 그래. 응? 당신이 호텔에서 쥐를 밟았다고? 기억 안 나요. 중국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자, 세 번째 글입니다. 라라가 이사를 했어요. 파시아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라라의 남편이 되죠. 라라가 심하게 앓고 있는 동안 그가 그녀의 방을 찾아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파시아의 생각에는 라라는 자신과 그다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 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죽이는데 실패한 바로 그 사내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이 모든 사건은 크리스마스 날 밤 타오르는 촛불 앞에서 그들이 나눈 그 잊지 못할 대화 직후에 일어났다. 만일 그 사내가 아니었으면 라라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에게 닥친 징벌을 그가 미리 막아준 셈이다. 그 사람 덕분에 그녀는 학교에서 제적당하지 않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파시아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몸이 좀 나아지자 파시아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고마롭스키는 이게 밝혀지면 자기가 한 일이 이제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나쁜 여자예요. 당신은 나에 대해 잘 몰라요. 언젠가 당신한테 얘기하겠어요.
당신도 보다시피 난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날 담념하고 잊어줘요. 난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더욱더 견디기 힘든 영혼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건 라라가 아직 아르바트 거리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이트 코프스카야는 울어서 눈이 빨개진 파샤를 보더니 복도에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소파에 쓰러져서는 배를 움켜잡고 우스대며 찌그렸다. 아까 그 못된 여자라 한 거예요. 아, 더는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어. 정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니. 하하하. 영웅스사시의 용사. 아하하. 이건 예루살렘 라자베리치. 야, 예루살렘 라자베리치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젊고 잘생긴 용사로 온갖 모험 끝에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한다는 러시아 옛 이야기의 주인공이랍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울고 사니까. 라라는 그 더럽혀진 집념에서 파샤를 구하기 위해 그 집념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와 단호하게 관계를 끊겠으며 그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단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심하게 흐느껴 울었기에 파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파샤는 그녀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그녀를 저주하고 미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서 그녀가 생각하는 것, 그녀가 입술에 댄 컵, 그리고 그녀가 기대고 있던 쿠션에까지 질투를 느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졸업시험까지 미루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은 봄을 맞이하는 크라스나야 고르카 축일에 교회에서 올리기로 예정되었다. 이 결혼은 라라의 부탁으로 다시 늦춰졌다. 그들의 졸업시험 합격이 확실해졌을 때 성림 강림절의 두 번째 날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라라의 동급생으로 그녀와 함께 졸업한 투시아 첼푸코의 어머니 류드밀라 카피노브나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었다. 그녀는 높은 가슴과 낮은 목소리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으로 노래도 잘 부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도 잘 지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조짐이나 미신에 대해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자작 이야기를 덧붙이곤 했다. 라라가 황금관을 받아 쓸어 갔던 날, 이게 아마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따옴표를 딱 지났습니다. 황금관을 받아 쓸어 갔던 날, 류드밀라 카피노브나가 출발하기 전엔 라라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유명한 가수 파티나처럼 낮은 목소리로 집시의 노래를 흥얼거릴 때 도시는 무서울 만큼 더웠다. 교회의 황금빛 둥근 지붕과 산책로의 새 모래가 노란색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성령 강림전 전날 밤 불체된 자작나무의 먼지투성이 어린 잎이 햇빛에 그을리듯이 도르르 말려 교회 담장을 따라 쭉 처진 채 걸려 있었다. 숨쉬기도 힘들고 내리쬐이는 햇살에 눈이 따끔따끔 아팠다. 처녀들은 모두 머리를 구불구불 말고 신부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젊은 남자들은 모두가 명절처럼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꼭 맞는 아래 위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어서 마치 수천 상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 같았다.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더위에 허덕였다. 라라의 또 한 친구의 어머니인 라고디나는 라라가 재단의 카페 뒤를 나아갈 때 그 발밑에 은화 한 움큼을 던졌고 류드밀라 카피토노브나는 같은 목적으로 라라에게 홀려의 관을 받았을 때 맨손이 아니라 베일이나 레이스 자락으로 반쯤 감싼 손으로 성호를 끄으라고 조언했다. 그러고 나서 라라에게 촛불을 높이 쳐들면 가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라는 파샤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할 생각이었으므로 촛불을 최대한 낮게 내렸다. 그런데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그녀의 촛불이 파샤의 것보다 높았으므로 그것도 흑사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곧장 그 무렵 자신들의 손으로 복구한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피로연을 하러 돌아갔다. 손님들이 소리 높여 써서 못 마시겠구먼 하고 외치자 다른 쪽에서 그래 더 달달해야겠어 하는 동조의 함성이 일어났고
젊은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은 뒤 키스를 나누었다. 류드밀라 카피토노브나는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과 조언을 주시리 라는 똑같은 후렴이 붙은 포도나무와 편발이여 풀려라 금발이여 풀려라 라는 노래를 불렀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파샤는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라라의 방 창문 밖에는 외등이 켜져 있었는데 라라가 커튼으로 아무리 가려도 톱으로 켠 널빤지 틈새로 스며들었는지 가나다란 빗줄기가 커튼 틈새로 새어들었다. 그 빗줄기는 파샤에게 누군가가 자신들을 엿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다 주었다. 파샤는 라라보다도 또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보다도 그 외등이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원처럼 길게 이어진 그날 밤 내내 얼마 전까지 친구들이 스테파니나니 어여쁜 처녀니 하고 불렀던 대학생 안티포프는 행복의 절정과 절망의 10년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스러운 억측은 라라의 고백과 교차되었다. 그가 묻고 라라가 대답할 때마다 그는 나락에 떨어지는 듯한 심장의 고통을 느꼈다. 그의 상처 입은 상상력은 새로운 발견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날이 셀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안티포프의 인생에서 그날 밤만큼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적은 없었다. 아침이 되어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의 놀라움을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다. 네 번째입니다. 열흘 뒤 바로 그 방에서 친구들은 두 사람을 위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파샤와 라라 둘 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함께 우랄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추천을 받아 다음날 아침이면 그곳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잘 되네. 또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이번에는 나이 든 사람은 없고 모두 젊은 사람뿐이었다. 넓은 아틀리에와 손님들이 모여있는 거처를 구분하는 칸막이 뒤에는 라라의 커다란 여행용 바구니와 중간 크기의 바구니 하나, 트렁크와 그릇을 담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자루가 몇 개 있었다. 짐이 많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튿날 아침 열차 수화물로 붙여질 것이다. 짐은 거의 꾸려졌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상자와 바구니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다. 라라는 이따금 무엇인가 생각해 내고는 잊고 있던 물건을 칸막이 뒤로 가져가 바구니에 담고 균형을 맞추곤 했다. 라라는 대학 사무처에 출생신고서와 신분증 서류를 받으러 간 뒤 이튿날 이삿짐을 묶는 데 쓸 굵고 튼튼한 밧줄 다발을 든 문지기와 함께 돌아왔다. 파샤는 이미 손님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라라는 문지기를 보낸 뒤 손님들 옆을 지나가면서 몇 사람과는 악수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는 키스를 했다.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으러 칸막이 뒤로 들어갔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모두 자리에 앉아 일제히 보드카를 마시고 왁자하게 떠들면서 며칠 전 결혼식 때처럼 흥겨운 파티가 시작되었다. 세심한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보드카를 따라주고 많은 손들이 포크로 무장해 식탁 한가운데의 흑방과 요리 전체가 담긴 접시를 공격했다. 연설을 하거나 목을 축이고는 오리 소리를 흉내내고 서로 경쟁하듯이 제담을 주고받았다. 몇 사람은 이내 취하기 시작했다. 나 죽을 만큼 피곤해요. 라라가 남편 옆에 앉아서 말했다. 당신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럼 그래도 기분은 아주 좋아요. 난 행복한데 당신은? 나도 그래 기분 좋아. 그렇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어. 이 젊은 친구들이 송별회에 코마롭스키가 예외적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송별회가 끝날 무렵 그는 젊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나면 자기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어버리고 모스코바는 자기에게 황폐한 사하라 사막이 될 거라고 말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흐느껴 울었고 그 바람에 그는 끊어진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이별을 견딜 수 없게 되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두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인 유리아틴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안티포프 내외에게 간청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라라는 큰 소리로 차갑게 대답했다. 편지를 주고받는다느니 사하라 사막이니 하는 따위는 전혀 무의미한 말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파샤? 아마도 당신은 우리 대신 다른 젊은 친구들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라라는 자신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언가 생각나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칸막이 뒤의 부엌으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고기 쓰는 기계를 분해한 뒤 그릇을 넣은 나무 상자 네 구석에 마른 풀다발을 채워놓고 분해한 기계를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나무에서 일어난 날카로운 가시에 하마터면 손이 찔릴 뻔했다. 그 일에 열중해 있는 동안 라라는 손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고 그들의 목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칸막이 너머에서 크게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와 라라는 번쩍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언제나 일부러 술 취한 척하고 게다가 술에 취한 것 이상으로 멍청하고 서툰 사람처럼 연기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열린 창문을 통해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라라의 주의를 끌었다. 라라는 커튼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마당에는 다리가 묶인 말이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었다.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아마 길을 잘못 든 것 같았다. 날은 벌써 샜지만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 밤샘에서 잘 노네.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도시는 이런 새벽의 잿빛을 띤 보라색 냉기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라라는 눈을 감았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 절묘한 발굽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어떤 아름다운 벽촌으로 데려갔다. 계단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라라는 길을 쫑긋 세웠다.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나갔다. 나디아였다. 라라는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향해 온몸을 던졌다. 그녀는 기차에서 내려 곧장 이리로 온 것이었다. 생기가 넘치고 매력적이며 온몸이 마치 듀펠랑카 골짜기의 은방울 꽃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친구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저 큰 소리로 울면서 서로를 질식시킬 것처럼 껴안았다. 나디아? 나디아가 누구더라? 친구 아이가. 왜 나디아를 딱 해놔서 찾아봅시다. 그 친구인데, 그리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닌 모양인가 보다. 나디아는 온 가족이 보낸 축하와 축복의 말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선물인 보석을 가져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에서 종이에 산 케이스를 꺼내 포장을 푼 뒤 뚜껑을 활짝 열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라라에게 건넸다. 여기저기서 오아 하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마침 술이 깬 누군가가 외쳤다. 장밋빛 지르코니아, 틀림없어. 장밋빛. 모두 못 믿겠어? 이건 다이아몬드 못지않는 보석이라고. 그러나 나디아는 노란색 사파이어라고 말했다. 라라는 나디아를 자기 옆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목걸이를 자신의 접시 옆에 놓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보석 상자의 보랏빛 쿠션 위에 조그맣게 한데 뭉쳐진 목걸이는 반짝반짝 광채를 띠며 이슬이 한 방울씩 합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그마한 포도송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식탁 앞에 앉아있던 몇 사람도 정신을 차렸다. 술이 깬 몇몇 사람이 다시 나디아를 환영하는 뜻으로 보드카 잔을 돌렸다. 나디아도 이내 취하고 말았다. 이었고 온 집 안은 잠의 왕국이 되었다. 대부분은 내일 역에서 친구를 전송하기 위해 아예 묵기로 하고 남았다. 그 반은 벌써 구석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코를 골고 있었다. 라라는 아까부터 소파에서 자고 있던 이라 라고디나 옆에 자기가 언제 옷을 입은 채로 누웠는지 기억이 없었다. 라라는 바로 귓전에서 들리는 커다란 얘기 소리에 잠을 깼다. 그것은 사라진 말을 찾으러 마당에 들어온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눈을 뜬 라라는 깜짝 놀랐다. 어째서 파샤가 저렇게도 초조하게 방 한가운데 이정표처럼 서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파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사람은 파샤가 아니라 관자노루에서 턱까지 칼에 베인 흉터가 있고 얼굴이 추악하게 얽힌 괴한이었다. 그제야 도덕이나 강도가 들어온 것을 난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리 악을 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문득 목걸이가 생각나 살그머니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서 곁눈으로 식탁 위를 보았다. 목걸이는 흑방 조각과 먹다만 캐리멀 사이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식탁에 너무 많은 것이 어질러져 있어서 목걸이를 보지 못한 우둔한 도둑은 속옷류만 해치면서 라라가 꾸며놓은 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들 깬 라라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애써 해놓은 일이 엉망이 된 것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어 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이다 라고디나의, 이게 나디아 아닙니까? 가슴을 무릎으로 세게 때렸다. 그녀가 아파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라라도 그녀와 함께 소리를 지렀다. 도둑은 훔친 물건이던 보따리를 내던지고 혼비백산의 방에서 뛰쳐나갔다. 벌떡 일어난 남자들 몇몇이 무슨 일인지 겨우 알아차리고 도둑을 쫓아 뛰어나갔지만 도둑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 소동과 함께 시작된 말소리가 모두를 일어나게 하는 신호가 되었다. 라라는 손으로 한번 쓱 털어내듯 남은 취기를 털어냈다. 라라는 좀 더 자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깨워 서둘러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열차 시간에 맞춰 다시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모두 돌려보냈다. 다들 돌아가자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다. 라라는 특유의 빠른 손놀림으로 친구와 친구 사이로 재빨리 옮겨 다니면서 베개를 집어넣고 끈으로 묶으면서 차라리 방해가 되니 돕지 말라고 파샤와 문지기 아내에게 부탁했다. 라라가 참 야무친가 봐.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잘 마무리되어 안티포프 내외는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기차는 친구들이 작별 인사로 흔드는 모자의 움직임을 흉내내듯이 천천히 미끄러졌다. 모자의 움직임이 멎고 멀리서 함성이 3번 되풀이 되었을 때 기차는 더욱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4번째 글입니다. 5번째 글만 읽어볼까요? 구전 날씨가 사흘째 이어졌다. 전쟁이 일어나고 2번째였다.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2번째 가을이었다. 전쟁이 14년 7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17년은 2차가 다 1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스테이 성전 이후 전세가 좀처럼 신통치 않더니 패전으로 기울어갔다. 까르파티아 산맥에 집결한 브루실로프의 제8군은 고개를 내려가 헝가리를 침공할 예정이었으나 적군이 후퇴함에 따라 후방으로 밀려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군은 군사행동에 처음 몇 개월 동안 점령한 갈라치아마저 넘겨주게 되었다. 닥터 지바고, 전에는 유라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리 안드레예비치라 불렀다. 그렇게 이제 갈로 속에 있고, 이제는 유리 안드레예비치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부속 산부인과 병원 상가병동 복도의 방금 데리고 온 아내 안토니나 알렉산드로 로브나가 입원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결혼했다. 그는 토냐를 안심시킨 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연락할 것이며 또 토냐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산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없었다. 자기가 일하는 병원으로 서둘러 가야 하고 그 전에 2군데의 환자에게 왕진을 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창밖에 비스듬히 내리고 있는 가나다란 빗줄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폭풍이 보리 이삭을 눕히고 헝클어 놓듯이 드센 가을바람이 빗줄기를 베어낼 듯이 한쪽으로 쓰러뜨렸다. 아직 그다지 어둡지는 않았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눈앞에는 병원 뒷마당, 데비치의 폴리에 있는 사택의 유리로 된 테라스, 그리고 병동 건물 가운데 한 건물의 뒷문으로 이어지는 시내 전차의 지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비는 꾸준히 땅에 떨어지는 물 때문에 예민해진 것처럼 미친 듯한 바람에도 더 거세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그저 음울하게 내렸다. 돌풍이 테라스를 감고 있는 한 그루 야생 포도나무의 어린 가지를 못살게 굴었다. 바람은 마치 이 가지를 뿌리채 뽑아 공중에 들어 올리려는 것처럼 허공에서 세게 흔들고는 마치 구멍난 옷을 던져버리듯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트레일러 2대를 붙인 트럭이 테라스를 지나 병원 쪽으로 다가왔다. 트레일러에서 부상병들이 내려졌다. 모스크바의 군병원은
루스카야 작전 뒤 벌써 수용이 불가능할 만큼 꽉 차 있어서 부상병들은 청계 참과 복도에까지 넘쳐나기 시작했다. 시내 병원은 어디나 다 만원으로 부인과 병동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창 쪽으로 등을 돌리고 피곤한 듯 하품을 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성십자가 병원 외과 병동에서 며칠 전 어떤 여성 환자가 죽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 환자가 죽은 건 간의 에키노코쿠스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 오늘 그 환자를 해부했을 것이다. 해부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병리 해부인은 알코올 중독이다. 그가 이 해부를 제대로 해냈는지는 신만이 아는 일이다. 급속히 어두워졌다. 창문 밖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마치 마법의 지팡이를 흔든 것처럼 모든 창문에 일제히 전등이 켜졌다. 토냐의 병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좁은 로비에서 몸집이 큰 산부인과 의사가 나왔다. 병동이 주치의로 모든 질문에 대해 천장을 향해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대답하곤 했다. 그의 제스처 언어인 이 몸짓은 아무리 학문의 성공이 위대하다 해도 나의 친구 호레이쇼, 세상에는 과학이 두 손 드는 수수께끼가 아직도 많다네 라는 의미였다. 잘 모르겠다는 뜻이다. 그는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지나가면서 두텁고 투실투실한 두 손으로 헤엄치는 듯한 동작을 했는데 그것은 겸허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뜻 같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휴게실 쪽으로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때 유리 안드레예비치 쪽으로 말없는 산부인과 의사와는 반대로 수다스러운 여자 조수가 나와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내일 선생님이 계시는 성십자 협회로 전화드리죠. 그전엔 시작되진 않을 거예요. 인공적인 처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분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골반이 좀 좁고 태아의 위치가 제2후두부인데다 산모가 진통이 없고 수축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위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예상하기는 일러요. 모든 건 분만이 시작되었을 때 산모가 격심한 진통을 얼마나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이튿날 그가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수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10분쯤 기다리게 하고서야 거칠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했다. 부인을 너무 일찍 데려온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라는군요. 몹시 화가 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좀 더 이 아이가 될 만한 사람을 아무나 떼달라고 요구했다. 징후가 믿을만 하지 않아요. 간호사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밤에야 그는 진통이 시작되어 새벽에 양수가 터졌으며 그날 아침부터는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병원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복도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열차에 치여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소리치는 듯한 토냐의 끊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아내 곁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 관절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서는 어제나 그제처럼 변함없이 빗줄기가 비스듬하게 때리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병실에서 병원 소속 간병인이 나왔다. 그곳에서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무사하구나 무사해.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기뻐서 되풀이해 말했다. 아들이에요. 사내 아이예요. 순산하셨어요. 간병인이 노래하듯이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때가 되면 보여드리겠어요. 그때는 산모에게 커다란 선물을 하셔야 할 거예요. 무척 고생했으니까요. 초사는 누구나 고통이 심하답니다. 무사하구나 무사하구나.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간병인이 한 말, 또 그녀가 그런 말로 자기를 이 출산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출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아버지, 아들, 그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랑할 수가 없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이 아들에게 어떠한 감격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의식밖에 있었다. 중요한 것은 토냐이다. 죽음의 위험을 만나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긴 토냐가 아닌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왕진 환자가 있었다. 그는 그 환자에게 갔다가 30분 뒤에 병원으로 다시 왔다.
복도에서 로비로 그리고 로비에서 병실로 들어간 두 개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유리 안드레에 비치는 로비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하얀 가운을 입은 덩치 큰 산부인과 의사가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난 듯 두 팔을 벌린 채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리는 거요? 그는 산모가 듣지 못하도록 숨죽여 속삭이며 유리를 막고 섰다. 당신 정신 나갔소? 상처와 출혈, 폐혈증이요. 게다가 심리적 충격까지 입은 상태란 말이요. 어이없는 양반이군. 당신도 의사인지 알 것 아니요. 아니 나는 다만 그저 한번 보기만 하려고 그러오. 여기서 말이요. 틈새로 보지요. 아 그렇다면 모르지만 좋소. 그렇지만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진 않겠어요. 조심하시오. 만일 산모가 눈치채게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병실 안에는 흰옷을 입은 산파와 병원 보모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보모의 한쪽에서 빽빽 우러대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인간의 파생물이 금붉은 고무등이처럼 오그렸다 폈다 하면서 꼼지락거렸다. 산파는 아기를 태반에서 떼어 놓으려고 탯줄을 묶고 있었다. 토냐는 병실 한가운데 있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수술용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무척 높은 곳에 누워 있었다. 흥분 때문에 모든 것을 과장해서 보고 있는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의 눈에는 그녀가 서서 글을 쓰는 높은 책상과 거의 같은 높이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통 사람들이 누워 있는 침대보다 훨씬 높이 천장에 가깝도록 눕혀진 토냐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지친 모습으로 자신이 흘린 땀의 전기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병실 한가운데 우뚝 떠올라 마치 미지의 세계에서 생명들을 싣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생명의 대륙으로 무사히 항해를 마친 뒤 이제 막 항만에 정박해 짐을 부린 화물선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가운데 한 생명을 방금 상륙시키고 나서 이제 닻을 내리고 가벼워진 빈 선창의 흩탈감에 한숨 돌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와 함께 성구도 배전도 휴식을 취했다. 또한 그녀의 망각, 조금 전까지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를 건너왔는지, 어떻게 정박했는지에 대해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까지도 그녀가 어느 나라 깃발 아래 정박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직장에서는 모두 앞다투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그처럼 빨리 알았을까?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놀랐다. 그는 의사 대기실로 갔다. 그곳은 선술집 또는 쓰레기통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병원이 좁아서 지금은 밖에서 덧신을 신은 채 들어와 외투를 벗어두는 무사람도 있고 다른 방에서 갖다 둔 쓸데없는 물건들로 차기도 하고 담배꽁초와 서류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의사 대기실 창가에 뒤룩뒤룩 살찐 병리 해부이가 서서 두 손을 들고 안경너머로 유리병 속의 흐린 액체를 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그는 같은 쪽을 계속 바라볼 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가 방해를 했군요.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어. 난 이곳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해부를 한 건 비추시킨 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모두 놀라고 있어요. 에퀴노코스코가 맞았어. 지바오가 예상한 대로. 진단의 명의라고 모두 말하고 있다오. 온통 그 얘기뿐이요. 그때 병원장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인사한 뒤 말했다. 참, 이건 의사 대기실이 아니라 완전히 길바닥이로군.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있나? 참 지바고 대단하더군. 그게 에퀴노코쿠스일 줄이야. 우리가 틀렸네. 축하네. 그리고 이건 좋지 않은 소식인데 자네의 병력 면제 자격의 재심이 있을 거야. 이번엔 자네를 보호하기 힘들겠어. 군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말이야. 자네는 아무래도 화약 냄새를 맡게 될 것 같아. 6번째입니다. 안티포프 내외는 유리아틴에서 기대 이상으로 기반을 잘 잡았다. 기샤르라는 이름은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것이 라라에게 새로운 고장에 사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라라는 온몸으로 일과 집안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어깨에 가정과 3살난 딴 카테니카가 있었다. 안티포프가 파샤죠. 안티포프의 집에서 일하는 붉은 머리의 마트 푸트카가 아무리 열심히 애써주어도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라리사 뼈도로브나는 파벨 파블로비치의 모든 일에 관여했다. 그녀 자신은 여자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고 행복했다. 라리사 표도로브나가 그 라라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었던 삶이었다. 라라 맞아요. 그녀는 유리아텐을 좋아했다. 그곳은 그녀의 고향이었다. 이 도시는 중류와 하류로 배가 오갈 수 있는 커다란 레인바 강변에 있는 우랄 철도의 한 지선에 위치해 있었다. 유리아텐의 겨울이 다가오면 보트의 주인들이 강에서 보트를 끌어내어 달구지에 싣고 도시로 나르는데 그 풍경으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곤 한다. 보트는 저마다 자기 집 마당에 운반되어 그곳에서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났다. 유리아텐에서 마당 안쪽에 뒤집혀 놓여있는 바닥이 하얀 보트가 다른 지방의 철새의 이동이나 첫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안티포프 내외가 새들을 사는 집 마당에도 바닥에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보트가 뒤집혀진 채 놓여있었다. 가뜩이 나는 공원 정자의 불룩하게 솟은 지붕 밑에서처럼 그 속에 들어가 놀았다. 딸입니다. 카트니카가. 라리사 표도로브나는 한적한 벽지의 풍습과 펠트 장화의 잿빛 플라넬로 지은 따뜻한 짧은 윗옷을 입고 북부지방의 사투리로 R을 O라고 발음하는 현지 지식인들의 소박한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 라라는 대지와 소박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 대신 기묘하게도 바로 모스크바 철도원의 아들인 파벨 파블로비치는 오히려 어찌할 수 없는 도시 사람이었다. 그는 유리아틴 사람들을 아내보다 훨씬 더 엄격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의 거칠고 무지한 면이 그의 신경에 거슬렸다. 파벨 파블로비치가 이 팥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내는 안티포프입니다. 본명이 파벨 파블로비치 안티포프입니다. 그럼 팥이 아마 애칭이다. 그 대신 기묘하게도 바로 읽었고 그의 신경에 거슬렸다. 지금은 밝혀진 일이지만 그에게는 속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축적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부는 라라의 도움을 얻어 참으로 많은 책을 읽었다. 이 벽지에 묻혀 사는 동안 그는 해마다 지식을 쌓아 올려 이제 그는 라라마저 지식이 얕은 여성으로 볼 정도였다. 그는 동료 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교육 수준에 다다라 있어서 그들 속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불평했다. 이 전시에 유행한 그들의 싸구려 관제 패트리오티즘 애국심은 안티포프가 품고 있었던 훨씬 복잡한 감정 표현 형식과는 맞지 않았다. 고전 중학교를 졸업한 파벨 파블로비치는 학교에서 라틴어와 고대사를 가르쳤다. 그러나 전에 실업학교 학생이었을 때부터 잠재해 있던 수학과 물리학, 정밀과학에 대한 사라져버린 열정이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그 대학 수준의 과목들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첫 번째 목표로서 그는 이 과목의 지방시험에 합격한 뒤 수학교사가 되어 가족과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나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수학을 잘했는가 봐요. 이처럼 무리한 방 공부가 파벨 파블로비치의 건강을 해쳤다. 그는 불면증에 걸렸다. 그는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관계였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친절과 보살핌으로 지배했지만 그는 그녀를 비평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하찮은 지적이라도 그것이 그녀에게 뭔가 고의로 숨긴, 이를테면 그녀는 귀족학교 출신이고 자신은 평민 출신이며 그녀가 자기 앞에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으로 들릴까봐 조심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뭔가 불쾌하고 쓸데없는 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두 사람의 생활에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점잖게 대하려고만 들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안티포프 내외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몇몇 교사들, 파벨 파블로비치의 동료와 교장 라리나, 그리고 파벨 파블로비치가 한때 조정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중재재판소 판사 한 사람이었다. 파벨 파블로비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구제할 수 없는 바보들이었다. 그는 라라가 그들 모두를 친절하게 대하는 데 놀랐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이 가운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돌아가자 좀 의치점 비슷하게 있다고 느껴지네. 손님들이 돌아가자 라라는 오랫동안 방을 환기한 뒤 청소를 하고
마르푸트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러고 나서 카테니카가 담요를 잘 덮고 있는지 살피고 파벨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옷을 벗고 불을 끄고서 어머니 옆에 자러 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누웠다. 그러나 안티포프는 잠든 척하고 있었을 뿐 자지 않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대로 서너 시간은 잠을 자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잠이 오도록 산책을 하기 위해 또 손님들이 남기고 간 담배 연기를 피해보려고 슬그머니 일어나 모자를 쓰고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쳐 입은 뒤 거리로 나섰다. 춥고 맑은 가을밤이었다. 안티포프의 발밑에서 얇은 살얼음이 소리를 내며 바스러졌다. 잔뜩 별을 아는 하늘이 알코올 램프의 불꽃처럼 얼어붙은 진흙 땅을 파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티포프 가족은 시내의 선창 반대쪽에 살고 있었다. 집은 거리 맨 끝에 있었다. 집 앞에는 불판이 펼쳐져 있었고 철도가 그 불판을 가로질렀다. 선로 옆에는 경비 초소가 한 채 서 있고 철도 옆에 건널목이 있다. 안티포프는 엎어놓은 보트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상념이 불안한 힘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그 상념은 어느 때건 끝장을 보아야 할 것이었고 오늘이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더 이상 끌고 나갈 수는 없어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어째서 그녀는 아직 어린애였던 그를 온통 사로잡아 버린 것일까? 어째서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해 이루려 한 것일까? 어째서 결혼하기 전해 겨울에 그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고집을 부렸을 때 그녀를 깨끗이 포기할 만한 지혜가 자신에게 없었던 것일까? 정말 그는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에 대한 그녀의 고귀한 임무이고 그녀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그러한 감동적이고 찬양할 만한 사명과 실제 가정생활 사이에 어떤 공통성이 있단 말인가? 가장 나쁜 것은 그가 지금도 그녀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과 너그러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것 아닐까? 아,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알랴? 악마도 발을 동동 구를 곤란이다. 그렇다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라와 카테니카를 이러한 위선적인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한다? 투신을 한다? 미쳤군. 그런 혐오스러운 일에 그는 화가 났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비록 생각만이라고 하지만 그처럼 비열한 일을 떠올린다니. 그는 별에게 묻듯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빽빽하게 모여있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별들이 크고 작게 파랗게 또는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갑자기 별빛이 사라지고 집과 보트와 그 위에 앉은 안티포프가 있는 마당이 질주하는 성광으로 마치 누군가가 타오르는 횃불을 격렬하게 흔들면서 들판에서 문을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군용열차가 불꽃이 섞인 노란 연기를 하늘을 향해 뭉게뭉게 뿜어내면서 서쪽을 향해 건들목 옆을 지나갔다. 지난해부터 이곳을 밤이고 낮이고 수없이 지나갔던 것처럼 파벨 파블로비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보트에서 일어나 잠을 자러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희망을 보았다. 7번째 글입니다. 파시아의 결심을 듣고 라리사 표도로브나는 이건 어떨 때는 라라라고 쓰고 어떨 때는 본명을 다 쓰고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헛소리야? 또 발작이 일어난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다가 곧 잃어버릴 테니까. 그러나 남편의 이 준비는 벌써 2주일 전에 시작되어 서류를 징병사무소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도 후임교사가 결정된 뒤였다. 군으로 갈 모양이네. 이었고 옴소크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통지서가 도착했다. 떠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라라는 농촌 아낙네처럼 울부짖으며 안티포프의 손을 잡고 그의 발밑에서 몸부림쳤다. 파시아니카. 그녀는 소리쳤다. 나와 카데니카는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가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가지 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 내가 모든 일을 바로잡아 놓을게. 당신은 제대로 의사에게 가지도 않았잖아요. 당신은 그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떳떳지 않다고 생각한 거라고. 자기 가족을 미친 짓거리의 희생물로 내던지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지원병 늘 노데아를 저급한 인간이라고 비웃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부러워졌단 말인가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칼을 절뚝거리는 장교 나부랭이가 되고 싶어졌군요. 파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당신이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은 사람이 변해버렸어. 아니면 독가스를 먹고 미쳐버렸던가. 제발 솔직하게 말 좀 해봐요. 뻔한 소리는 그만두고 진지하게 말 좀 해보라고요. 이게 러시아가 원하는 일이에요? 문득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서툰 그녀는 중요한 핵심을 포착했다. 파트리샤가 자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방황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생을 그에 대한 사랑에 쏟아넣는 모성애를 평가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보통 여자의 사랑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라는 입술을 깨물고 매맞은 여자처럼 온몸을 안으로 움츠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남편을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바샤가 떠나버리자 도시 전체가 죽은 것처럼 적막해지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수조차 줄어든 것 같았다. 마님, 마르프트카가 여러 번 불러도 라라는 대답이 없었다. 엄마, 카테니카는 어머니의 손매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줄곧 옹알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였다. 훌륭하고 가장 빛나던 그녀의 희망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시베리아에서 오는 편지를 통해 라라는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다. 이었고 그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는 아내와 딸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었다. 몇 달 뒤 파벨 파블로비치는 예정보다 빨리 소위 보로 졸업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임무가 주어진 작전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는 긴급 특별열차로 유리아틴을 멀리 돌아 지나갔고 모스크바에서는 누구도 만날 시간이 없었다. 전선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옴스크의 사관학교에서 오던 편지처럼 슬픈 내용은 아니었으며 활기에 차 있었다. 안티포프는 포상으로서 아니면 가벼운 부상을 입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휴가를 얻기 위해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했다. 두각을 드러낼 기회가 왔다. 뒷날 브루실로프 돌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는 전선 돌파에 이어 군은 공격으로 돌아섰다. 안티포프의 편지가 끊겼다. 처음에 라라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파샤의 편지가 오지 않은 것은 군사행동의 전개로 행군 중이라 편지를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을에 군 이동이 중단되었다. 군대는 참호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안티포프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라리사 표드로보나는 처음에는 유리아텐에서 다음에는 우편으로 모스크바와 이전의 파시안의 부대가 있었던 야전부대 전선 주소로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디서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답장이 오는 것도 없었다. 군 내에서 근로 봉사하는 수많은 여자들처럼 라리사 표드로보나도 전쟁이 시작된 지 유리아틴 지방병원에 임시로 개설된 육군병원에서 힘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라라는 진지하게 의학의 기초를 공부해 병원의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그 자격을 얻자 그녀는 학교에 반년 동안 휴가를 얻어 유리아틴의 집은 마르프트카에게 맡기고 카테니카를 안고 모스크바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딸을 리포치카에게 맡겼다. 리포치카의 남편 프리젠단크는 독일 시민으로 다른 민간인 포로와 함께 우파의 수용소에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소문해도 효과가 없다고 확신한 라라는 최근에 전투가 있었던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녀는 리스키 시를 거쳐 헝가리 국경의 메조 라보츠키 지방으로 가는 병원 열차에 간호사로 들어갔다. 파샤가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장소가 그곳이었다. 네, 참. 라라의 남편 파샤인데, 결혼하고 근데 군에 가서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탈출해서 귀국하게 되는데, 그러나 라라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적군의 인민위원이 돼서 혁명군이 됐네요. 백군을 소탕하고 용맹을 떨쳤습니다. 적군이 되다니 그러면 불글적자입니다. 불글적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자기 딸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혁명의 원리주의자가 되네요.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숙청바람이 불면서 울 아래 숨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지는 못하네. 딸도 안 만났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오랜 후에 라라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 나눈 뒤 자살해서 죽는답니다. 라라의 진정한 사랑. 그런데 후에 8번째입니다. 전선사령부의 황녀 타티아나의 부상변 구호위원회가 자선가의 자금으로 욕실 설비를 갖춘 열차가 도착했다. 키가 낮고 지저분한 난방 화차로 이어진 기다란 열차 한 칸에는 모스크바의 사회활동가들이 병사와 장교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타고 있었다. 그 속에 미시아 고르돈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사를 통해 소년 시절의 친구인 지바고가 근무하고 있는 야단 야전병원이 가까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르돈은 전선 지역을 여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통행 허가증을 받아 그 지역으로 가는 작은 집마차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떠났다. 마부인 백러시아인 아니면 리투아나인으로 마부는 러시아어가 서툴렀다. 스파이로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틀에 박힌 말밖에 되지 않았다. 그 칠에 지나지 않는 온건함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와 마부는 가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전 부대가 이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이동 거리를 100베르스타 단위로 계획하고 있던 사령부에게는 목표로 하는 마을은 20이나 25베르스타쯤 되는 바로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을까지는 80베르스타가 넘었다. 두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의 왼쪽에서 다가온 지평선의 일부에서 가는 길 내내 저기를 품어듯한 신음이 으르렁거리며 이따금 굉음을 질러댔다. 고르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을 겪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가까스로 식별을 할 수 있는 적 포병대의 음산한 소리가 땅속의 진동과 화산활동의 땅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날이 저물자 그 방향의 하늘 아래 장밋빛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이튿날 날이 쉴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을 하고 있었다네. 마부는 고르돈을 태우고 파괴된 마을 옆을 지나갔다. 마을 입구는 주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다. 마을 일부는 다른 마을에서는 사람들은 지하 깊숙한 곳의 땅굴에 숨어 살았다. 그런 마을들은 온통 쓰레기와 자갈더미로 변해 전에 집이 있었던 흔적을 남기려는 듯 똑같이 한 방향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 불타버린 마을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처럼 끝에서 끝까지 한눈에 다 들어왔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서 화재를 당한 노파들이 저마다 자기 집의 잿더미 속을 파헤쳐 무언가를 찾아내어 끊임없이 어딘가 감추곤 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주위에 예전처럼 그대로 벽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라 믿는 것 같았다. 노파들은 이제 곧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어 세상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것인지 어떤지 묻는 듯한 눈길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전송했다. 참 그걸 표현을 잘하네. 밤이 되자 말을 탄 척추병을 만났다. 그들은 비포장 도로에서 발길을 돌려 길을 돌아서 그 지역을 지나가라고 명령했다. 마부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다. 그 여행객과 마부는 두세간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트기 전에야 찾고 있던 마을에 닿았다. 그 마을에서는 진료소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부근에는 이름이 같은 마을이 두 곳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침에야 겨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약국의 까밀로와 요오드포 냄새를 풍기는 마을 입구를 지나면서 고르돈 자신은 지바고의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지 않고 그와 한낮을만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자신의 동료들이 남아있는 철도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는 그곳에 일주일 넘게 머물러 있었다. 이 9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9번째 글. 그 무렵 전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르돈이 찾아간 장소에서 남쪽으로 아군의 한 군단이 휘하 부대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강화된 적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돌격을 전개하면서 차츰 깊숙이 침입한 선두부대가 적의 진지에 돌입하자 여러 지원부대가 그 뒤를 따라 돌파구를 넓혔다. 이 지원부대들은
그 뒤 서서히 뒤쳐져서 선두부대와 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선두부대가 포로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티포프 소위보는 포로가 되었고, 그 파시아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원 절반도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포탄이 장렬한 구덩이 속에 날아가서 흙에 파묻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그의 지인이자 그와 같은 부대의 소위인 갈리울린이 한 말에서 나온 것이었다. 안티포프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진격할 때 갈리울린이 감시초소에서 쌍안경으로 그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얘기였다. 갈리울린의 눈앞에는 일반적인 공격 부대의 광경이 펼쳐 있었다. 양군 사이에는 말라버린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숲과 불쑥 솟아나 움직이지 않는 가시투성이 엉겅퀴가 무성한 가을 들판에 펼쳐져 있었다. 아군 부대는 그 들판을 거의 달리듯이 서둘러 건너야만 했다. 돌격대는 용맹과감하게 총금으로 무장해 적을 유인하거나 수류탄을 던져 반대쪽 참호에 숨어있는 오스트리아 군을 섬멸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들판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대지는 그들의 발밑에서 꿀렁거리는 수렁의 흙처럼 흔들렸다. 그들의 안티포프는 처음에는 맨 앞에 서서 나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머리 위로 연발 권총을 휘두르며 귀까지 찢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우라를 외치면서 달려갔는데, 그 외침은 갈리울린에게도 나란히 달리고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정확한 간격을 두고 달리던 병사들은 지면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새롭게 지르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렇게 매번 함성을 지르다가 총탄에 맞은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성과는 다른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숲을 벌채할 때 베어 넘어지는 통나무처럼 쓰러지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착탄 거리가 너무 멀어 포병 중대에 전화를 걸게 당황한 갈리울린이 옆에 서 있는 포병 장교에게 말했다. 아니야, 됐네. 착탄을 멀리 옮긴 건 제대로 한 거야. 이때 공격부대는 적과 만나는 지점까지 이르러 있었다. 포격이 멈추었다. 정막이 찾아들자 감시 초소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자신들이 안티포프라도 뗀 것처럼 병사들을 오스트리아 군의 방탄 참호 끝까지 이끌어가는 기지와 배짱을 보여주려는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앞쪽에서 독일의 16인치 대포가 두 발 연거푸 장렬했다. 흙과 연기의 검은 기둥이 그 다음 상황을 가려버렸다. 알라시여, 이제 끝이야. 끝장났다고. 소위보와 병사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갈리울린이 하얗게 질린 입술로 중얼거렸다. 세 번째 포탄이 감시초소 바로 가까이로 날아왔다. 모두 재빨리 땅에 납작 몸을 낮추고 포탄에서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달아났다. 갈리울린은 안티포프와 함께 같은 은폐호에서 지내고 있었다. 연대에서는 그가 전사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굳히고 안티포프와 잘 알고 지내던 갈리울린이 그의 유품을 말아 앞으로 그의 아내에게 전해주기로 했다. 안티포프의 유품 속에서는 작은 사진이 많이 눈에 띄었다. 특별 지원병에서 최근 소위보가 된 갈리울린은 티베르진이 사는 집의 문지기였던 기마제트친의 아들로 지난날 시계 수리공 우두모리 후돌리예프에게 툭하면 학대를 당했던 바로 그 수습공이었다. 그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 학대자 덕분이었다. 소위보가 된 갈리울린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적한 후방 수위대의 하나인 따뜻하고 한가로운 지역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반은 노병들인 부대의 지휘를 맡았는데 그 사병들과 함께 역시 늙어 빠진 전문 기술 교관들이 아침마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대열 조직법을 훈련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갈리울린은 병사들이 격리부 창고의 보초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 이상 더 하는 일 없이 무사태평한 나날을 보냈다. 거기에 갑자기 예비역들로 구성된 보충병이 모스크바에서 그의 부대에 배치되어 왔는데 그 속에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뾰트르 후돌레예프가 있었다. 기이한 인연이군.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갈리울린이 어물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님. 후돌레예프는 부동자세로 거수격려를 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이 이처럼 싱겁게 끝날 리가 없었다. 이 하급병사 후돌레예프가 첫 번째 교련에서 실수하는 것을 보자마자 호통친 소위보는 그가 자기를 똑바로 보지 않고 애매하게 옆쪽을 보는 것 같아서 그의 따귀를 철썩 때리고는 꼬박 이틀 동안 흑방과 물만 주는 영창에 집어넣고 말았다. 갈리울린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안갚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절대복종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한을 푸는 것은 너무나 속좁고 비열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를 징계해부에 넘기는 것 말고 장교가 자기 부대에 배치된 병사를 무슨 구실로 어디로 전출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자신의 전출을 요청한다 해도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댈 것인가? 마침내 갈릴리는 수비대 근무의 지루함과 무익함을 이유로 전선 배치를 요청했다. 그것이 상부에 좋게 보여 그는 좋은 평판을 얻은 데다가 디이언 전투에서 또다시 점수를 얻은 덕분에 훌륭한 장교로 인정받아 그는 단시간에 소위부에서 소위로 진급했다. 갈리오는 안티포프를 티베르진의 아파트에 있었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1905년 파샤 안티포프가 반년 동안 티베르진의 집에서 지냈을 때 유수프카는 휴일마다 그에게 가서 함께 놀곤 했다. 그때 그는 티베르진의 집에서 한두 번 라라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뒤로 그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들의 부대에 유리아텐에서 온 파벨 파블로비치가 나타났을 때 갈리울리는 그 옛 친구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잘 웃고 결벽증이 있던 장난꾸러기에서 신경질적이고 비관적인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매우 용감하며 과묵하고 조소적이었다. 가끔씩 그를 보면서 갈리울리는 그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안티포프의 암울한 눈 속에서는 마치 창문 안쪽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념이나 또는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의 아내의 얼굴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안티포프는 동화 속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그는 없고 갈리울리의 손에는 안티포프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그의 변모의 비밀만이 남아있었다. 언젠가는 라라가 갈리울린에게 안티포프의 안부를 물어올 것이다. 갈리울은 라라에게 답장을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실제로 답장을 쓰는 것은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라라가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세하게 편지를 쓰는 것을 계속 미루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전선 어딘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디로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번째 글입니다. 어때? 오늘은 말이 올까? 고르도는 닥터 지바고가 해가 저물기 전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갈리치아의 농가로 식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 그렇게 물었다. 그쪽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건가? 앞뒤가 다 막혔는데 자넨 어디로 가겠다는 거지? 사방이 온통 무서운 혼란뿐이야. 누구도 무엇 하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 남쪽에서는 아군이 적의 배후로 돌아가서 몇몇 지점에서는 독일군을 돌파했지만 우리 쪽 몇몇 전투부대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 도간에 든 쥐꼬리 된 모양이야. 그런가 하면 북쪽에서는 독일군이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으로 믿었던 스벤타 강을 건넜다더군. 그들은 한 개 균당 규모의 병력을 갖춘 기병대라네. 적군은 철도를 폭파하고 창고를 파괴하고 있어. 내 생각엔 우린 포위된 거야. 전황이 어떤지는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자 얼른 해 카르펜코. 어서 음식이나 가져오라고. 빨리 부탁해. 오늘은 뭐지? 오 송아지 다리? 좋지. 야전병원과 모든 분과를 갖춘 위생부대는 기적적으로 포격을 피한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집집마다 벽 전체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서구풍으로 양쪽으로 여는 좁고 긴 창문이 저물어 가는 햇빛을 받으며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늦더위가 반짝 찾아오는 시기여서 황금 가을의 무덥고 맑은 날씨였다. 낮이면 군의관과 장교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창턱과 낮은 천창에 친 하얀 천위로 새카맣게 기어다니는 파리를 잡았다. 그리고 플랫칼라와 목을 여민 군복의 단추를 풀고 혀가 댈 만큼 뜨거운 셔티와 차를 마시며 땀을 흘렸다. 밤에는 배치가 아궁이를 열고 그 앞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면서 젖어서 잘 타지 않는 장작 밑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가물거리고 있는 숯불을 입으로 불어대다가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는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고 애꿎은 쫄병들에게 고함을 지르곤 했다. 고요한 밤이었다. 고르곤과 지바고는 벽 양쪽에 놓여있는 의자 겸 침대에 마주보고 누워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식탁과 한쪽 벽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 길고 낮은 창문이 있었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 안은 더욱 무더울 만큼 따뜻했다. 그들은 창을 열어 가을의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요즘 밤낮으로 늘 그랬듯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전선 쪽 지평선에서 장밋빛 불꽃이 피어났다. 잠시도 멎지 않는 균일한 포격 소리 속에 더욱 낮고 또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마치 땅을 조금 흔들어댄 것 같은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다. 그럴 때마다 지바고는 그 소리에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대화를 멈추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잇곤 했다. 저게 베르타포야. 독일의 16인치 대포인데 무게가 60푸드나 나가는 물건이지. 그러고 나서 그는 얘기를 계속하려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마을에서 늘 무언가 역겨운 냄새가 나던데 그게 뭔가? 고르돈이 물었다. 첫날부터 나더군. 무척 달짝지근한 것이 비위에 맞지 않는 냄새야. 쥐가 썩는 냄새 같은. 아,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그건 대마라네. 여기는 대마밭이 많아. 대마 자체가 시체에서 나는 것 같은 그 성가시고 끔찍한 냄새를 풍기지.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대마밭에 쓰러지면 발견되지 못한 채 썩어버리지. 이곳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꽤 많이 나는데 그런 게 당연한 거야. 또 대포 소리로군. 들리지?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고르도는 전쟁과 시대 정신에 대한 친구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이렇듯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가득한 논리와 부상병들의 모습, 특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몇몇 끔찍한 부상과 현대 전쟁 기술에 의해 살점을 가려낼 수도 없을 만큼 불구가 되어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익숙해지는 데 자신이 얼마나 고생해왔는지를 고르돈에게 들려주었다. 고르돈은 지바고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그 덕분에 날마다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그저 관찰하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지, 그때 무엇을 희생하고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 그저 나태하게 한숨을 쉬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인생이 사람을 내동쟁이 치는 상황에 따라 성실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적십자 유격 부대를 만났을 때 그는 부상자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 적십자는 그들로부터 서쪽 방향 그의 전투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포화로 인해 반쯤 불타 없어진 커다란 숲에 닿았다. 꺾이고 짓밟힌 관목 숲을 속에는 무참하게 파괴된 대포의 앞차가 몇 대 뒤집혀져 나뒹굴어 있고 나무에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다. 숲속에 보이는 영림서의 목조 건물은 지붕이 반쯤 날아가고 없었다. 야전병원은 이 영림서 사무소와 두 개의 커다란 잿빛 건물 속에 있었는데 그 건물은 숲 한복판에 있는 영림서에서 길을 사이에 두고 파괴되어 있었다. 자네를 괜히 이곳에 데리고 왔어. 지바고가 말했다. 참호는 아주 가까워 1.5 베르스타나 2 베르스타쯤 되는 곳에 있으니까. 아군의 포병 중대는 바로 저기 숲 너머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리나? 제발 영웅 흉내는 내지 말게나. 난 믿지 않아. 지금 자네는 얼른 달아나고 싶겠지? 그게 당연한 거야.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곳에도 곧 포탄이 날아올 거야. 숲길 바닥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피곤해진 어린 병사들이 무거운 장화를 신은 다리를 쭉 뻗고 엎드리거나 똑바로 누워 있었다. 목까지 여민 군복의 가슴과 어깨뼈 언저리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은 대원수가 크게 줄어든 한 부대의 생존자들이었다. 그들은 나흘 밤낮 이어진 전투에서 퇴각한 뒤 짧은 휴식을 위해 후송된 자들이었다. 병사들은 돌덩이처럼 누워 옷을 힘도 악을 쓸 겨를도 없이 웃을 힘도 악을 쓸 겨를도 없이 숲속의 도로에서 이륜마차 몇 대가 속도를 높여 덜컹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도 누구 한 사람 고개를 돌려 보지 않았다. 그것은 스프링 없는 타창카로. 타창카가 붉은 군대 초기의 무장마차. 스프링 없는 타창카로 뼈가 부스릴 것처럼 튀어오르고 내장이 뒤집힐 만큼 흔들리면서 부상병들을 야전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부상병들은 응급처치를 받고 재빨리 붕대를 감는데
매우 위급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포격이 잠시 멈추었던 30분 전에 참호 앞 들판에서 실려온 수많은 부상병이었다. 그 가운데 반 이상은 의식이 없었다. 부상병들이 사무소 현관까지 실려오자 그곳에서 들것을 든 위생병들이 내려와 타 창가에서 부상병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천막 안에서 천막 아랫자락을 들치고 한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당번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번이었다. 숲의 천막 뒤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높고 맑은 숲은 그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크게 되풀이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부상병들이 실려왔을 때 싸우던 자들이 사무소 쪽을 향해 도로로 나왔다. 흥분한 장교가 적십자 유격대 의사에게 빽빽거리면서 전에 이 숲에 있었던 포병대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의사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장교에게 부상병이 실려와서 바쁘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장교는 진정하기는커녕 적십자와 포병대 그 밖의 모든 것에 욕설을 퍼부었다. 지바고가 그 의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인사를 나눈 뒤 영림서 사무소로 올라갔다. 장교는 타타라인의 악센트가 조금 섞인 커다란 목소리로 온갖 욕을 해대면서 나무에 메우듯 말을 풀어 올라타고는 길 건너 숲속으로 달려갔다. 간호사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간호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미쳤어요? 간호사는 야전병원으로 향하는 경상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텐트에서 달려갔다. 들것으로 운반되어 온 자는 얼굴에 심한 손상을 입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린 부상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포탄 파편 조각이 박혀있고 혀와 이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부상병은 끊어질 듯 가느들한 목소리로 더듬더듬 짧은 신음을 냈다. 어서 빨리 자신을 죽여주어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뜻임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간호사는 얼굴에 파편 조각이 박힌 그 부상자의 옆을 지나가던 경상자들이 그 신음을 듣고 맨손으로 그의 뺨에서 파편 조각을 빼내려던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외과 의사가 특수한 기구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요. 오 하나님, 부디 저 사람을 구해주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나 그 부상병은 병원 현관 계단 위로 들려 옮겨진 뒤 온몸을 떨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죽은 부상병은 예비역 병사 김하제트 지인이었다. 그리고 숲에서 소리치던 장교는 그의 아들 갈라울린 소위였고 간호사는 라라였다. 고로돈과 지바고는 그 목격자였고 그들은 모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누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게 어떤 운명은 영원히 숨겨진 채로 끝나고 또 어떤 운명은 다시 새롭게 만날 그 어느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11번째. 그 지방의 여러 마을은 기적적으로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마치 파교의 바다에 불가해하게 고스란히 남은 작은 섬 같았다. 고로돈과 지바고는 저녁이 되자 숙소로 돌아갔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던 어느 마을에서 젊은 카자크 병사가 둘러싸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우쭐해져서 5코페이카짜리 동전을 위로 던져 그것을 기다린 프록 코트를 입고 하얀 특수염을 기른 유대인 노인에게 받도록 시키고 있었다. 노인은 번번이 동전을 놓쳤다. 동전은 딱하게도 그가 뻗은 두 손 옆으로 날아가 진흙탕에 떨어지곤 했다. 노인이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면 그때마다 카자크 병사가 노인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렸고 주위의 구경꾼들은 옆구리를 잡고 웃느라 신음소리까지 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오락인 셈이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악의가 없는 장난이지만 그러다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큰소리 칠 수 없었다. 길 건넌 농가에서 노인의 늙은 아내가 도로로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손을 내밀다가 그때마다 겁을 먹고 다시 숨어버렸다. 농가의 창문에서는 두 계집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울고 있었다. 군용마차 마부에게도 그 모습이 꽤나 재미있었는지 그는 나리들을 즐겁게 해드릴 양으로 말을 천천히 몰았다. 그러자 지바고가 카자크 병사를 불러 꾸짖으며 조롱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장교님. 카자크 병사는 두말 않고 대답했다. 저희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장난을 친 것뿐입니다. 남은 길 내내 고로돈과 지바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서운 일이야. 유리 안드레비치가 자신들이 있는 마을을 생각하면서 입을 열었다.
자네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불행한 유대인들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네. 그것이 바로 유대인 강제 거주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금품의 징수, 빈곤으로도 모자라 유대인들은 거듭되는 학살과 잔악한 행위를 당하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야. 적군 밑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렸는데 아군 밑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애국심이 생겨날 수 있겠나? 그들에 대한 정오 자체, 그 정오의 근본이 모순인 거지. 감동과 호감을 품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쩔쩔매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빈곤과 인구 과잉, 타격을 물리칠 수 없는 나약함과 무력함, 거기엔 무언가 숙명적인 것이 있어. 고르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11편인데 1차 대전 때도 러시아에서 유대인 박해가 있고 그랬는가 봐요. 12번째 편입니다. 밤에 그들은 다시 길고 낮은 창문 양쪽에 누워 얘기를 주고받았다. 지바고는 고르돈에게 전선에서 황제를 보았던 얘기를 해주었다. 그는 말을 잘했다. 그것은 그가 전선에서 만난 첫 번째 범의 일이었다. 그가 파견된 부대의 사령본부는 카르파티아 산맥에 있는 분지에 있었는데 그곳 입구는 이 전투부대에 의해 헝가리 쪽에서 봉쇄되어 있었다. 분지 바닥에는 철도역이 있었다. 지바고는 고르돈에게 그곳의 외관을 묘사해 들려주었다. 거대한 전나무와 소나무로 뒤덮인 산들, 그 산들 뒤에 하얀 구름이 한데 모여있고 잿빛 결정편 암과 흑연의 깎아지른 암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암벽은 마치 오래 입어서 달아빠진 모피를 두른 것처럼 거칠고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날은 이 결정편 암처럼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잿빛 4월의 아침이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들로 막혀 있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숨막힌 날씨였다. 후덥지근했다. 분지 위 상공에는 아련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여기에 있는 전기기관차의 연기도, 목초지의 잿빛 수증기도, 잿빛 산들도, 어두운 숲도, 어두운 구름도 모든 것이 아지랑이처럼 희뿌옇게 위쪽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황제가 갈라치아 지방을 순방하고 있었다. 갑자기 황제 자신이 명예 총사령관으로서 이곳에 배치된 부대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제는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플랫폼에는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의장대가 배치되었다. 힘겨운 기다림 속에 1~2시간이 흘러갔다. 이었고 수행원들이 타고 있는 열차 두량이 재빠르게 차례차례 통과한 다음 황제가 탄 열차가 다가왔다. 황제는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대공과 함께 정렬한 척탄병을 열병했다. 황제의 조용한 인사말은 한 음절 한 음절 마치 물통 속에서 춤추는 물처럼 천둥같이 터져나오는 만세의 폭발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당혹스러운 듯이 미소 짓고 있는 황제는 루벌 지폐나 메달에 그려진 것보다 훨씬 넓고 쇠약해 보였으며 기운 없는 인상을 주었다. 황제의 얼굴은 생기가 없이 조금 부어 있었다. 황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자못 미안한 듯이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를 곁눈질했다. 그러면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는 황제의 귀를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이 아니라 눈썹과 어깨의 움직임으로 황제를 당혹하면서 구해주곤 했다. 이 잿빛의 따뜻한 산악지대의 아침, 황제는 딱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심스러운 자제심과 내성적인 기질이 그 나약함으로서 처형하고 용서하고 구속하고 판결하는 압제자의 본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한마디 연설을 해야 했어. 나의 칼, 나의 민중이여, 짐은 빌헬름처럼 어쩌고 하는 뭔가 기백 있는 말을 말이야. 그렇지만 자네도 알겠지만 그는 러시아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런 극장풍의 판에 박힌 연극보다 훨씬 비극적이었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판에 박힌 연극 그 자체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아? 게다가 나의 해석으로는 가이사르 시대에도 나로드는 있었어. 거기에는 갈리아인 또는 이베리아 반도의 스베바인 또는 발칸 반도의 일리리아인이 있기는 했지. 그러나 그 나르도인은 그때 이후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았어. 황제들이나 정치 활동가들도 왕들도 나로드여 나의 나로드여 하며 그 허구에 대해 연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허구였단 말이네. 지금 전선은 특파원과 저널리스트로 넘쳐나고 있어. 그들은 관찰과 나로드의 지혜로운 격언을 기록하고 부상병들을 시찰하고
나로드의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있어. 그건 하나의 새로운 러시아어 사전의 달리라네. 이 달리는 유명한 민속학자, 언어학자랍니다. 러시아어 사전의 달리라네. 마찬가지로 흑우이고 언어의 실검이며 언어적 필기광이야. 이것이 하나의 유형이지. 그렇지만 또 다른 유형이 있어. 띄엄띄엄 끊어지는 말, 스케치와 소품, 회의주의, 인간 혐오론이 그것이야. 이를테면 그 하나, 이건 나 자신이 읽었지만 그 하나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 어제처럼 온통 잿빛이다. 아침부터 비 진흙탕 창밖으로 길을 내다본다. 길에는 포로의 행렬이 끝없이 뻗어있다. 부상병들이 실려간다. 대포가 발사된다. 또 발사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이렇게 날마다 매시간. 생각해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치가 가득한가. 하지만 그는 왜 대포에 화를 내고 있는 걸까? 대포의 변화를 바라다니 얼마나 이상한 요구인가. 어째서 그는 대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놀라지 않는 것일까?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열거와 똑같은 구두점과 똑같은 문구의 대포를 쏘아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말이야. 어째서 그는 벼룩이 뛰어오르듯 성급한 저널리스트적인 인간애로 사겨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그는 모르는 것일까? 그에게 있어서 새로워져야 하고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대포가 아니라는 것을, 무의미한 것을 메모지철에 방대하게 쌓아 올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얻을 수 없어. 사실은 인간이 그 속에 무언가 자신의 것을, 어떤 동화 같은 자유분방한 인간 천재의 어떤 부분을 보태지 않는 한 사실은 공감하지 않는 건데 말이야. 정말 동감이야. 고르돈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광경에 대해 대답하지. 가엾은 유대인 노인을 비웃은 그 카자크 병사는 수없이 많은 예와 마찬가지로 물론 가장 단순한 비열함의 예일 뿐 그것에 대해서는 철학 같은 건 상관없이 그저 딱이나 구려갈기면 될 일이야. 그런데 철학은 총체적인 유대인 문제에 적용되지. 그래서 그때 철학은 뜻하지 않는 측면을 보여준다네. 지금 여기서 난 자네에게 새로운 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 나의 이러한 생각은 자네와 마찬가지로 자네 외삼촌 안 돼서 온 것이니까. 나로드란 무엇인가? 자네는 그렇게 물었네. 나로드를 돌봐줄 필요가 있을까? 나로드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작품의 아름다움 자체와 승리를 통해 나로드를 공개적으로 지켜세우고 칭송하면서 불후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나로드를 위해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 물론 아니지. 실제로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된 뒤부터 나로드에 대해 어떠한 연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단순한 나로드가 아니라 변화되고 변용된 나로드이고 문제의 핵심은 모두의 변용에 있지. 낡은 근본에 대한 충성에 있는 것이 아니야. 복음서를 생각해보게.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첫째로 복음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단언하지 않아. 그건 소박하고 용기 없는 자들에 대한 재언일 따름이야. 복음서가 제안한 건 그대들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삶을 바라는가, 영혼의 행복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천 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던 자들이 복음서는 오로지 신의 나라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없다.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 그것을 위해서라면 복음서까지 필요하진 않았어. 그건 그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의 도덕주의자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신의 나라라 불리는 영혼으로 생각해낸 새로운 존재 양식과 새로운 사회 형태에서는 나르도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개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지. 자네가 방금 말했지만 만약 사실 속에 의미를 가져올 수 없다면 사실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인간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와 개인의 신비라네. 우리는 삶이나 총체로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정치 활동가들에 대해 얘기했어. 그리고 인류의 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건 언제나 어김없이 소수의 나르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 또 그 나르도가 고난에 허덕이고 있으면 이러니 저러니 단정하고는 값싼 동정심의 호소에 한몫 챙기는 것이지. 이러한 사회계층의 절대적인 희생의 완벽한 예가 바로 유대민족이야.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이 나르도는 계속 나르도여야 하며 그것도 몇 세기에 걸쳐 나르도로 남아있어야 하는 가혹하고 불가피한 영혼이 지어진 거야.
그 몇 세기 동안 일찍이 그 무리에서 나온 한 세력에 의해 전 세계는 그 굴욕적인 과제에서 벗어났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축제와도 같은 이 기쁨, 어리석은 범용함에서의 이 해방, 일상의 무지로부터의 도약,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대지에서 태어난 거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된 것이며 또 그들의 종족에 속하는 것이야.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린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토록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움과 힘을 자신의 영혼에서 몰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러한 승리와 지배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어느 때 자신들에게 내팽개졌던 그 기적의 공허한 껍데기가 되어 남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자발적인 순환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몇 세기에 걸쳐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무엇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노인들, 여성들, 어린이들, 선과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그 섬세한 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모든 민족에 대해 끼적이는 것을 좋아하는 문인들은 왜 이토록 게으르고 무능할까? 어째서 이 나르도의 유명한 사상가들은 세계의 깊은 슬픔과 아이러니한 지혜의 너무나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의무에서 마치 전기 보일러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듯이 폭발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들은 어째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나로들을 해산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눈을 떠라.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옛날처럼 자신의 이름을 대지 마라. 집단으로 뭉치지 말고 흩어지라. 모든 사람과 함께 있으라. 그대들은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그리스도 교인들이다. 그대들 가운데 가장 열등하고 가장 악한 자들이 지금의 그대들이다. 하고 이제 민중에 대한 그런 입장을 쫙 적었네. 자, 13번째. 저거 방울 소리가 많이 들리네. 이튿날 식사를 하러 온 지바고가 말했다. 자네 떠나고 싶은 몸이 근질근질했지.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난 자네는 행운아라고 말할 수가 없군. 아군이 또 다시 밀리고 있거든. 동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지만 서쪽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어. 모든 위생부대는 이동하라는 명령이야.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면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카르펜코, 미하일, 그리고리에비치의 속옷은 물론 세탁이 되어 있지 않겠지. 여전히 여자가 하고 여자에게 미루는 건 좋지만 그건 어떤 여자인지 그에게 캐물어도 자신도 모른단 말이야. 얼치기처럼. 지바고는 위생병이 변명으로 주어 섬기는 말은 듣지 않고 또 지바고의 속옷과 셔츠를 입고 떠나는 것에 미안해하는 고르돈에게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지바고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행군 생활은 집시의 방랑 생활과 같아.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배치가도 없고 천장은 낮고 불길하고 무더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곳에서 지냈는지 결코 끝내 생각해내지 못하겠어. 이제 배치가 외에 햇살이 반짝거리고 배치가 한 모퉁이에 가로수 그림자가 어리렁거리는 것을 바라보면 여기서 100년이라도 살 것 같아. 그들은 천천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중에 소음과 비명, 총성과 법석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마을에는 불길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창가에 사람 그림자가 어령거렸다. 벽 뒤에서 주인 내외가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 소리를 하는지 밖에 나가 알아보고 와줘. 카르펜코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말했다. 카르펜코한테 밖에 나가봐라. 곧 모든 것이 밝혀졌다. 지바고가 서둘러 옷을 입고 직접 소문을 확인하러 야전병원에 갔다 왔는데 소문은 사실이었다. 독일군이 이 지역에서의 저항을 돌파한 것이다. 방어선은 더욱 후퇴해 마을과 더 가까워져 있었다. 마을이 포격을 받고 있었다. 야전병원과 부대시설은 철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벽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지바고가 고르돈에게 말했다. 자네는 제1진의 수송대와 함께 떠나게. 대형 수송 막차가 곧 떠날 건데 자네를 기다려달라고 말해놓았어. 그럼 잘 가게. 자네를 데려다주고 떠나는 걸 보겠네. 그들은 부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의 다른 쪽 끝으로 뛰어갔다. 집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허리를 굽혀 벽에 몸을 숨겼다. 거리에서는 총탄이 바람 소리를 내며 핑핑 날아갔다. 길이 마주치고 있는 벌판의 십자로에서 벌판 상공에 유산탄이 활짝 편 우산처럼 폭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고르돈이 뛰어가면서 물었다. 난 나중에 가겠네. 짐을 가지러 돌아가야 해. 제 이진과 같이 가겠어.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헤어졌다. 진마차 몇 대와 대형 마차 한 대로 구성된 치중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었고 한 줄로 정렬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떠나는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타오르는 흙간의 불길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다시 집들을 따라 그 모퉁이에 몸을 숨기면서 길을 재촉했다. 그때 그의 숙소 현관까지 건물 2채가 남은 장소에서 폭풍이 일어나 그를 쓰러뜨렸고 그는 유산탄의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피범벅이 된 채 길 한복판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크게 다치네요. 13편까지 읽었습니다. 14편까지니까 2편, 3편 반쯤 됩니다. 자, 제4장 마지막 14번째 글입니다. 소개한 야전병원은 서부지방 한 도시의 철도 옆 총사령부 가까이에 조용히 설치되었다. 2월 말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회복기에 있는 부상병을 위한 장교 병실에서는 이곳에 입원해 치료 중인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부탁으로 그의 침대 가까이 있는 창문이 열려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환자들은 점심시간까지 저마다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야전병원에 새 간호사가 한 명 들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병실을 돌 거라는 이야기가 환자들 사이에 전해졌다. 유리 안드레예비치 맞은편 쪽에 누워있던 갈리울리는 이제 막 받아든 레치와 루스코의 슬로브지를 훑어보다가 검열에 걸려 하얗게 삭제된 공백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토냐한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야전 우체국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배달된 것이었다. 편지와 신문이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렸다.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편지에서 시선을 들었다. 라라가 병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서 만나게 되네. 유리 안드레예비치와 소희는 각자 따로따로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두 사람 가운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왜 창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춥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갈유린에게 다가갔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녀가 물으면서 맥을 짚으려고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 당황하면서 손을 놓더니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참 기이한 인연이군요. 라리사 표도로브나, 갈륜이 말했다. 저는 당신 남편과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파벨 파블로비치를 알고 있어요. 당신께 드릴 그의 물건들을 제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못 믿겠어요. 정말 못 믿겠어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군요. 당신이 그 일을 아신다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포탄으로 뒤덮인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걱정 마시고요. 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갈리울리는 그녀가 소문으로 들은 정보를 확인해 줄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안티포피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공격 때 그는 자기 부대를 이끌고 너무 멀리 앞서가다가 끝내 적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는 포위됐고 어쩔 수 없이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라라는 갈리울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그녀는 흥분했다.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황망하게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잠시 뒤 라라는 가라앉은 모습으로 병실로 돌아왔다.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갈리울린이 있는 쪽은 일부러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침대로 곧바로 다가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편찮으시죠? 라라의 흥분과 눈물을 본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무슨 일이냐고 그녀에게 묻고 싶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2번 중학교 때와 대학교 때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면 너무 허물없이 구는 것으로 보여 그녀가 오해할 것 같았다. 게다가 문득 관 속에 들어있던 죽은 안나 이바노브나와 그때 시프셰프에서 울부짖던 토냐의 모습이 떠올라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부인을 생각하고. 고맙소. 난 의사라서 내 힘으로 치료하고 있어. 난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는 걸까? 라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이 사자코의
낯선 사람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화를 내는 것처럼 생각했네. 며칠 동안 변덕스럽고 불안전한 날씨가 이어졌다. 밤마다 따뜻한 바람이 제잘거리듯 소리를 내면서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 무렵 총사령부에서 이상한 정보가 들어오고 국내 집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불안한 소문이 도착하곤 했다. 빼때려 부르그와의 전화는 불통이었다. 곳곳에서 정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직 이래 안티포바는 아침과 저녁 2차례 병실을 돌았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과 갈리울린 그리고 유리 안드레비치와는 별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호기심을 끄는 이상한 사람이군 라라는 생각했다. 젊지만 무뚝뚝한 사람이야. 사자코의 빈말이라도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아주 좋은 의미에서 총명하고 생기있고 마음을 끄는 지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중요한 건 이곳에서의 내 임무를 하루빨리 마치고 카테니카에 있는 모스코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모스코바에 가서는 간호사를 퇴직하고 유리아틴으로 돌아가 학교에 복귀해야 돼. 가엾은 파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러니 전선의 여주인공으로 남아있어 봤자 아무 의미도 없지. 지금까지 그를 찾아다닌 결과가 겨우 이런 식으로 보답받게 될 줄이야. 카테니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죠. 고아가 된 가엾은 아이를 생각하면 그녀는 자꾸만 눈물이 났다.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는 조국에 대한 의무와 용감한 군인정신, 높은 사회적 책임감은 신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지자, 그것은 중대한 재난으로서 거기서 남은 것은 모두 위강을 잃고 무엇 하나 신성하지 않게 되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상황과 분위기가 뒤바뀌어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마치 지금까지 줄곧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니던 어린아이에게 혼자 걷는 걸 배우라고 갑자기 손을 놓아버린 것과 같았다. 주위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고 올려볼 만한 군의도 없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명의 힘, 아름다움과 진실을 신뢰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뒤집혀버린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명의 힘, 아름다움과 진실이 이미 지나가버린 평화때의 익숙한 생활에서 그러했던 것보다도 더욱 완전하고 더욱 충실하게 뉘우침 없이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처지에서는 카테니카가 그러한 목적에 맞는 절대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파툴레치카는 없고 라라는 그저 엄마로서 가엾은 고아 카테니카에게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편지가 왔는데 고르도온과 두도로프가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허락 없이 그의 시집을 출판했는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집이 출판돼 그에게 유망한 문학적 미래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스코바는 매우 흥미롭고 불온하며 대중의 막연한 분노가 팽배해가고 있어 무언가 중대한 사건의 전야 같다. 심각한 정변이 다가오고 있다고 씌어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무섭게 쏟아지는 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간간히 졸면서 낮에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창문 밖에서는 졸린 듯한 바람이 졸린 듯이 호흡하면서 하품을 하고 몸을 뒤척였다. 바람은 울부짖으면서 중얼거렸다. 토냐 슈로치카. 슈로치카는 지바고의 아들 알렉산드로의 애칭이랍니다. 샤샤라고도 부르고 사세니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참 애칭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 토냐 슈로치카. 두 사람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집도 직장도 그리운지 모르고 바람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잠들었고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불완전한 밤 같은 어지럽고 불안한 행복감과 고통이 이어지는 뒤바뀜 속에서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곤 했다. 라라는 생각했다. 그 사람은 그 추억을 가엾은 페툴레치아의 소지품을 보관해주고 그렇게 배려해 주었는데 난 고마움도 모르고 그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어. 그 남편 친구. 이튿날 아침 순회 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기 위해 갈리울린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는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이여 브레스트 거리 28번지 티베르진 집안 사람들 1905년 혁명이 일어났던 해 겨울이라고요. 유스프카? 아니에요. 유스프카라는 이름은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미안하군요. 그런데 그 해, 그 한 해, 그리고 그 집, 그건 정말로 있었던 일, 정말로 그 집, 그 한 해는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녀는 얼마나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느꼈던가.
그리고 그때의 충격,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그래, 그리스도의 의견.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렇게 강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소희님. 이름이 뭔가요? 아, 맞네요. 이미 나에게 말했지요. 고마워요. 당신에게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오시프 기마제트진, 당신은 저에게 그 추억, 그때를 일깨워 주었어요. 그녀는 온종일 마음속에 그 집과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감탄했고 그의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 어쩜 이런 일이. 그 브레스트 거리 28번지.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또다시 총격. 그런데 몇 배나 무섭다. 이건 어린 소년들이 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소년들은 어른이 되어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에 저 집들에서 똑같은 마을들에서 모든 보통 민중이 병사가 되어 이곳에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부상당한 군인과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이 지팡이와 목발을 짚고 건물로 비틀거리며 달려들어와 앞다투어 소리쳤다. 비상사태다. 베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에 데모가 일어났다. 베테르부르크 수비대가 폭동군으로 돌아섰다. 혁명이다.